네, 손혜원의 인사이트.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김세연 의원님과 2년 동안 그 교육문화 이 상임위를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상임위에는 기가 막힌 그 이 자한당의 3종 세트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계셨죠. 그 이은재, 그리고 전희경, 그리고 이장호, 이 세 분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하여튼 되게 그 몰라 국민들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인물 세 분이 함께 계셨던 악명 높은 교문이었습니다. 그 교문위에서는 실제로 악명 높기도 했지만 2016년도 우리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맞는 첫 번째 그 국감에서 그 자한당이 모두 보이콧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 유성엽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가 막힌 그 국정농단을 파헤친 그 최순실 이제 정유라 관련된 이제 탄핵의 기초가 되는, 예, 기반이 되는 그 사실들을 파헤쳤던 그 국감입니다. 그들이 없는 그 우리끼리 했던 그야말로 그 상임위의 국감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신나게 그때 작업을 했는지, 그때의 국감에서의 이제 제 활약을 보고 그 당시 우상호 대표께서 저를 그 국정조사의 그 위원으로 이제 저를 나오라고 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맞은편에서 약간 오른쪽에 빗겨 앉아 계시던 김세연 의원은 그야말로 흙탕물 속에 있는 이렇게 샘물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저는 뭐 초선이니까 사람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젊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점잖았고, 항상 상임위에서의 질의도 보면은 자기 소신을 갖고 아주 인문학적인 그런 질의를 찬찬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국제경제학을 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5대를 하셨네요. 5대 국회의원을 보냈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지역구를 아마 물려받아서 지금 3선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 19, 20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시죠. 그런데 저하고는 참 인연이 교문위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위로 제가 교문위를 쫓겨나서 문화체육관광이죠. 그때를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갔을 때 이분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오셔서 잠시 한두 번 정도 함께 그 상임위를 이제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자한당에서 보기 힘든 아주 점잖고 내공 있고 그리고 실력 있으면서도 소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불출마 선언을 했고, 한국당 이대로는 이 가망 없다. 모두가 다 불출마를 하고 당을 해체하자. 해체가 답이다. 그리고 이 좀비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들을 배신을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느 누구하고도 이제 누구의 의견도 누구의 이 국민들에게 이제 자당을 찍어달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변화의 동력을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부 총질했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이번에 불출마를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물러나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참 그 답이 그 안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자한당에서 물러나겠다, 같이 가자, 뭐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 의견 뭐 안다, 뜻은 안다. 그러나 참 이 황교안 의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선에 실패하면 나가겠다. 그때 가서 내려놓으면 그 당은 뭐고 그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서 총선을 이기자라는 게 김세연 의원의 그 어떤 정말 충정 아니겠습니까? 나 안 나간다. 다 같이 나가지 말자. 쇄신하자. 이래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김세연 의원 같은 분이 저 당에서 하자는 그 쇄신 같은 것이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보면 두려운 얘기죠. 아주 두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저분이
할 때 그 두려운 얘기, 엄청난 얘기를 하지만 저 얘기가 제가 그다지 두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어느 누구도 저 얘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얘기를 자한당에서 누가 받겠습니까? 저 당이 저런 얘기를 받아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한 10명이라도 중진이 우리가 물러나서 불출마를 하자 우리가 다시 당을 살려야 되겠다 한다면 지금 저 당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한당의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딜레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부분에서 아무도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 당이 보수 통합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 두 번째 딜레마는 개신교입니다. 저는 그 정치인이 그냥 유명 정치인이나 굉장히 큰 정치인이나 특히 대통령조차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종교의 성직자들에게 얼마나 그 순종적인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경수 여사와 불교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다니던 도선사라는 절이 있었죠. 그 도선사 올라가는 데까지 그 옛날에 아스팔트가 깔리고요. 그리고 그 도선사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했던 그 얘기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소망교회 얘기들도 있겠죠. 그렇죠. 서울시장 할 때도 직접 주일이면 나가서 그 주차 안내를 하며 그야말로 그 줄을 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에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를 잡아서 자기 세를 불리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세가 좀 불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광화문 시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모두 다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의 그 스탠스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저도 개신교의 장로 출신입니다. 제가 관련된 기독교 개신교에 관련된 교인들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광훈 목사랑 콜라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대중을 그리로 모여들게 만들고 나가서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그 얘기들을 점점 뭐 문재인 간첩까지 나왔더라고요. 그죠? 이놈 저놈 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저 상태까지 왔는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거는 개신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하고의 관련된 그 연관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자한당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황교안 목사와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와 콜라보에 동승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에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그분들이 어떤 특정 목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모든 교인이 그분들의 그 신앙의 방법에 편승을 합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걸요? 이 기독교 중에서도 이 개신교는 그야말로 이 유명한 목사나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대중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유명 목사들이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교세를 아주 크게 불리면서 이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이 기독교의 이 원리가 진리가 모든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이 뭐 설교도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정치와 종교가 만나서 우리나라 같이 특정 종교들이 뭔가 아주 또 특별한 그런 그 힘들을 갖고 서로 간에 지금 뭐 적당하게 이렇게 대치라기보다는 적당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기독교와 불교와 이제 캐톨릭과 기독교라는 거 개신교와 캐톨릭과 불교가 이 중심을 이루면서
적당하게 서로들 그 균형을 맞추고 있죠. 이런 속에서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황교안 대표가 이 총선을 치르거나 이 당세를 불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황교안 대표의 지금 이분의 전략이 정강훈 목사를 앞세운 이 개신교를 앞세운 이 전략이 과연 통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절대로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조원진 그 공화당, 우공당이 갖는 이 친박, 그리고 이 친박이라고 해서 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꼭 같은 그 뜻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앞세워서 그쪽 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세를 이뤄서 한 당을 만들고 이 총선에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낼 만큼의 그 세력을 갖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지금 비박하고 같이 합하려면 이 박근혜라는 이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가, 어느 만큼 등을 돌려야 되는가, 총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비박이었는데, 나경원의 또 비겁한 것은 비박이면서도 밤이당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쵸?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누구하고 전화를 해서 뭐 울면서 뭐 김성태 의원께서 그때 그랬죠. 자기한테 뭐 울면서 전화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뭐 1g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갔잖아요. 그럼 지금 밤이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버리고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나올 듯 했는데 안 나온 사람으로 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박도 자기들의 지분이 조금씩 다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박 중에서 제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밤이당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일 건데, 이 사람들의 행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기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간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중에 이 김세현 의원이 있는 겁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한 번도 저들한테 그 같이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김세현 의원은 아주 명확하게 자기 스탠스를 지킨 사람입니다. 남들이 피켓을 들고 나올 때도 나오지 않았고요. 항상 굉장히 그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자한당에서는 꼽을 만큼 아주 훌륭한 저는 국회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거 보자고요. 이 친박들은 일단 빼고 이 비박에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세현 의원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 죽은 듯이 조용히 있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서 밤이당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안에서 자기 지분들, 자기가 가질 달콤한 것들은 다 취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벼랑간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자기가 그 지역에서 충분히 당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만두자, 자한당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사람들은 지금 비박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나경원이 비박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총리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친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과연 친박이냐 비박이냐 애매한 거죠. 어느 쪽도 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정강훈 목사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참 이 개신교와 이 박근혜 이 중간에 사이 놓고 과연 보수가 통합이 가능한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말씀대로 다 깨고 모두 다 불출마를 하고 자기가 그야말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기 힘으로 나와서 뭐 다시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만, 어려운 해법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김세원 의원의 그 이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이 김세원 의원의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본 김세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세원과 나경원, 나경원과 황교안, 황교안과 정광훈 이 얘기를 한번 좀 더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또 손혜원 인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손혜원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